다른 사람의 집에 또는 원룸에 침입해서 성범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언제 강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 강간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과 관련돼서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 범죄에서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침입해서 성범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범죄의 유형이 주로 일반적인 주택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주거침입 형태의 강간 사건들은 의외로 대학 또는 다세대 또는 기숙사 같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술이 취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수선한 축제 기간 또는 시험 기간과 같이 전체적인 질서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높습니다. 실제 주거하고 있는 정상적인 주택에 이와 같은 형태의 침입이 발생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최근에 신림동 원룸 사건처럼 원룸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또는 다세대 주택에 단기간에 임차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여학생 등과 같이 출입문 하나로서 모든 공간 자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그런 협소한 공간이고, 그 출입문이 잠겨 있거나 잠겨 있지 않거나 했을 때 그 문이 열리기만 하면, 손쉽게 열리기만 하면 바로 침입이 되거나, 또는 외부의 공간이 높이가 높지 않아서 창문을 통해서 침입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을 때 주로 이와 같은 범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범죄로 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착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신림동 원룸 사건처럼 주거 침입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이미 주거 침입과 관련된 성폭력 범죄의 구성 요건 실행 착수가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보호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반면에 그 주거 침입을 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주거 침입만 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 그 자체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주거 침입만으로는 주거 침입 성폭력 범죄의 구성 요건에 실행 착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견해가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쪽은 굉장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 이와 같은 해석론은 법학적으로는 또는 법률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라는 것을 특정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이 되어 있는데, 주거 침입을 하는 실행 착수 그 단계에서는 이 사람의 심리를 읽어 드릴 수 있는 아직까지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갖고 계획을 갖고 움직였는지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주거 침입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구성 요건이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 주거 침입이 되면 무조건 강간이다 라고 우리가 통념화시킬 수 없다면 나머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존재한 것을 지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구성 요건상의 실행 착수 시점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도 여러 가지의 주장과 의견을 받아들였다가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의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의 실행 착수 시기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러니까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미수기수를 그걸 불문하고 있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라는 거죠.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요, 성폭력 범죄를 한 때 그것을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이런 범죄가 성립하려면 대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 외에 이것만 갖고 뒤쪽에 있는 성폭력 범죄까지 인정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 주거 침입 행위 외에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됐다. 침입 행위만 갖고는 안 되고, 침입 행위로부터 성폭력 범죄 행위로 나가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주거 침입 행위라는 건 뭐냐? 너가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야 라는 그 자체의 신분적, 범죄 신분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거 침입을 해서 성폭력 범죄 하려고 하지 마 라는 신분적 요소에 불과하고,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 침입 성폭력 범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주거 침입 행위 시가 아닌 강간 등의 실행 착수, 그러니까 결국은 폭행, 협박이 시작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 요건상의 변화가 좀 더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주거 침입죄 자체에 대해서 더 큰 처벌 형량이 선고되는 추세가 생길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거 침입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범죄는 지금까지는 단순히 주거를 침입한다, 남의 집에 들어간다, 절도의 문제, 이 정도 선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고, 심각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범죄의 유형이 주거 침입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형태에서 최전선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론트 라인이라고 보는 것이 주거의 경계선이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침입, 주거의 침입, 건조물의 침입, 타인의 주거의 안녕이 보호되어야 할 공간, 방, 이런 곳들을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하는 시도 행위에 대해서 점차 형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에 기초해서 신림동 그 원룸 그 사건의 경우에도 단순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봤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간신히 합의가 돼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사안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거 또는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범죄를 실행하는 침입의 행위가 될 것이고, 그것은 피해자가 어린아이 또는 여성일 경우라면 대체로 성폭력적인 목적을 갖고 들어가는 침입 행위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그건 수사 과정을 통해서는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게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며, 그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에서는 주거의 침입의 과정에서 나왔던 말이나 태도, 표정 또는 어떠한 의사표시 또는 반복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주거의 침입 행위 수준을 넘어서서 성폭력 범죄의 예비 행위였다 라는 것까지 언급을 한다면 형량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주거 침입과 관련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중에서도 실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행 착수 시기상으로 봤을 때 행위가 직접 시작되는 폭행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주거 침입 자체로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요소로서 양형상의 큰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